미국이 45년간 틀어진 미사일 족쇄가 단 48시간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미국 방산 주가가 하루 만에 22% 폭락하며 서킷 브레이커가 터졌고 백악관에선 대통령이 테이블을 내리치며 폭발했습니다. 부품을 끊으면 한국은 끝난다고 장담했던 미국. 하지만 한국은 그 족쇄를 연료 삼아 42톤짜리 괴물 무기를 독자 개발해냈고 미국이 45년간 지켜온 방산시장 8조 원이 하룻밤 만에 증발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제이슨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안보 담당 선임 보좌관이었습니다. 28년째 이 자리를 지켰어요. 조지타운대 국제안보학 박사 출신의 국방부 정책기획실을 거쳐 NSC에 합류한 뒤로 동아시아의 모든 군사 현안이 제 책상을 거쳤습니다. 한미 동맹의 무기 기술 이전, 미사일 지침 관리, 방산 수출 통제까지 제가 작성한 보고서에 대통령의 사인이 떨어지면 태평양 건너 동맹국의 군사 전략이 통째로 바뀌었죠. 28년 동안 그 시스템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시스템을 무너뜨렸어요. 정확히 말하면 제 바로 위에 앉아있던 사람이 무너뜨렸는데 저는 그 사람의 손과 발이 되어 충실하게 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죄였어요. 아니, 어쩌면 저의 죄가 더 무거웠을지도 모릅니다.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모든 건 5달 전 그날 아침부터 시작됐습니다. 5달 전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백악관 서쪽 별관 3층 복도를 걸어가는데 구두 뒤축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NSC 안보 부보좌관 리처드 그레이엄의 사무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시가 연기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백악관 건물 내 흡연은 규정 위반이었지만 그레이엄에게 그런 규칙을 들이대는 사람은 없었어요.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등에 업은 사람이었으니까요. 문을 열자 그레이엄이 가죽 의자에 깊숙이 파묻혀 앉아 있었습니다. 170cm도 안 되는 키의 둥근 얼굴, 은퇴 안경 너머로 빛나는 회색 눈. 외모만 보면 동네 은행 지점장 같았지만 이 사람은 방산업계에서 20년을 뒹굴다가 NSC에 들어온 인물이었어요. 레이시온 정보관계 담당 수석 부사장 출신. 퇴임 후에는 레이시온 이사회 비상임이사 자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돌았습니다. 연봉 60억 원짜리 의자였죠. 그레이엄이 시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입을 열었어요. 캠벨, 앉아. 저는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레이엄이 서류 한 부를 밀어줬어요. 표지에 찍힌 빨간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밀 최고 등급 대통령 전용 보고서. 제목은 동아시아 미사일 균형 유지 전략이었어요. 이거 다 읽었나? 네. 어젯밤에 받아서 새벽까지 읽었습니다. 그레이엄이 시가를 재떨이에 놓으며 상체를 앞으로 기울였어요. 은퇴 안경 너머 회색 눈이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캠벨, 솔직하게 말해보게. 한국이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어. 지난 석 달간 3번이나 외교 채널로 요청이 들어왔지. 자네 생각은? 저는 말을 고르며 대답했어요.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으니 사거리 확장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800km 상하는 냉전시대 기준이라서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한국 측 논리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레이엄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일리가 있다. 캠벨, 자네 28년 동안 뭘 배운 거야? 그레이엄이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백악관 남쪽 잔디밭이 보였어요. 잔디 위에 아침 이슬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을 등진 그레이엄의 실루엣이 묘하게 어두웠어요. 한국이 미사일 사거리를 확장하면 뭐가 되는지 아나? 한국이 독자적인 타격 능력을 갖추면 우리 요격 시스템을 살 이유가 사라져. 사드가 필요 없고 패트리엇이 필요 없고 이지스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어. 한국 하나만 빠져도 레이시온 아시아 매출의 40%가 날아가. 18조 원이야, 캠벨. 18조. 저는 가만히 앉아서 들었습니다. 그레이엄이 돌아서며 저를 바라봤어요. 한국은 우리 농장의 소야. 풀을 줘야 우유를 짜지. 근데 그 소가 스스로 풀밭을 찾아가겠다고 하면 울타리를 더 높이 치는 거야. 더 단단하게. 농장의 소. 그 표현이 뱃속에서 뭔가를 비틀었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28년 동안 이 건물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거든요. 윗사람이 방향을 정하면 따르는 것. 그게 규칙이었어요. 그레이엄이 책상으로 돌아와 서류를 펼쳤습니다. 동아시아 미사일 균형 유지 전략.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제가 28년간 본 어떤 문서보다 공격적이었어요. 첫째, 한국의 미사일 지침 개정 요청을 전면 거부한다. 사거리 800km 상한을 1cm도 수정하지 않는다. 둘째, 한국의 공급 중인 정밀 항법 장치, 고체 연료 기술, 문서, 적외선 탐색기 핵심 부품의 수출 라이선스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최종 전면 취소한다. 셋째, 동시에 일본에 대해서는 미사일 기술 이전 범위를 확대한다. 한국이 독자 노선을 추구할 경우 일본을 대체 파트너로 격상시킨다. 셋째 항목을 읽는 순간 등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았어요. 한국의 부품을 끊으면서 동시에 일본의 기술을 넘긴다. 이건 단순한 통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의도적으로 고립시키고 모욕하는 전략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보좌관님, 셋째 항목은 한국 측이 알게 되면 동맹 관계에 치명적인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 언론의 유출이라도 되면 반미 감정이 폭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레이엄이 코웃음을 쳤어요. 균열. 캠벨. 한국이 뭘 할 수 있는데. 우리 GPS 없이는 미사일이 눈먼 쇠덩이야. 우리 부품 없이는 엔진이 돌아가지 않아. 울타리 안에 소가 울타리를 들이받으면 뿔만 부러지는 거야. 우리한테 올 곳은 결국 미국밖에 없어. 그레이엄이 시가를 다시 집어들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 대통령한테 올려. 내일 오전 브리핑이야. 내가 직접 설명하겠지만 자네가 배경 자료를 깔아놔. 자네 특기잖아, 그런 거. 저는 서류를 챙겨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을 때 구두 소리가 아까보다 작게 느껴졌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제 28년의 습관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전 9시, 대통령 집무실 옆 소회의실에서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대통령, 그레이엄, 국방장관, 합참의장, 그리고 저까지 5명이었어요. 소규모 핵심 회의였습니다. 대통령이 창가 의자에 기대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대통령의 넥타이 핀에 반사되어 천장에 작은 피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레이엄이 스크린을 켜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대통령 앞에서 무게를 잡는 그레이엄 특유의 톤이었죠. 대통령님, 한국이 최근 석 달간 미사일 지침 개정을 3차례 요청했습니다. 사거리 상한 철폐와 탄두 중량 제한 해제가 핵심이에요. 이걸 수용하면 한국은 독자적인 중거리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 순간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방어 우산이 필요 없어집니다. 대통령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그래서? 그레이엄이 스크린에 숫자를 띄웠습니다. 현재 한국 방산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이 올리는 매출이 연간 18조 원입니다. 사드 포대, 패트리엇 시스템, 이지스 업그레이드, F-35 정비 계약까지요. 한국이 독자 타격 능력을 갖추면 이 중 최소 8조 원이 사라집니다.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이 독자 미사일을 수출하기 시작하면 우리 동맹국 시장까지 잠식됩니다. 대통령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숫자가 나오면 이 대통령은 집중했습니다. 그레이엄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동아시아 미사일 균형 유지 전략 3가지 핵심 항목이 화면에 떴습니다. 해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미사일 지침 개정 요청을 전면 거부합니다. 800km 상한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둘째, 한국에 대한 핵심 부품 수출 라이선스를 단계적으로 축소합니다. 정밀 항법 장치, 고체 연료 기술 문서, 적외선 탐색기 부품. 이 3가지를 끊으면 한국의 미사일 개발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셋째, 일본에 대한 미사일 기술 이전을 확대합니다. 한국에 우리가 대체 파트너를 가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대통령이 한쪽 눈썹을 올렸어요. 일본한테는 주고 한국한테는 안 준다. 한국이 가만히 있겠나? 그레이엄이 웃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웃음이었어요. 대통령님, 한국은 우리 GPS 위성 없이 미사일을 유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품 없이는 엔진을 조립할 수 없어요. 45년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한국은 항의하고 불만을 표시하겠지만 석 달이면 다시 옵니다. 을은 갑한테 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저는 브리핑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배경 자료를 준비한 사람으로서 발언권이 있었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셋째 항목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요. 그레이엄의 눈치를 봤던 겁니다. 28년간 쌓아온 자리, 퇴임 후 보장된 안보 컨설팅 자리. 그걸 지키려면 윗사람의 방향에 올라타는 게 가장 안전했으니까요. 대통령이 펜을 집어들었어요. 서류 맨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란이 있었습니다. 펜촉이 종이에 닿기 직전 대통령이 저를 바라봤어요. 캠벨, 자네 생각은?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막을 수 있었어요. 한국을 너무 몰아붙이면 독자 개발로 갈 수 있다고, 부품을 끊으면 오히려 자립을 촉진할 수 있다고. 그 말을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어요. 그레이엄 부보좌관님의 분석이 정확합니다. 한국은 대안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펜이 서류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사인이 완료됐어요. 그 순간 소회의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유독 환하게 들어왔는데 저는 그 빛이 눈부시다기보다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레이엄이 서류를 접으며 저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고했네, 캠벨. 한국 쪽의 통보는 자네가 해. 외교적으로 포장하되 핵심은 명확하게. 부품은 끊기고 사거리는 못 늘린다. 이 두 가지만 박아 넣으면 돼.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사라 첸을 마주쳤어요. NSC 아시아 분석관이었습니다. 35살. 한국계 미국인 3세로 한국어는 거의 못했지만 주한미군 연락장교로 2년간 대전에 파견 근무한 경력이 있었어요. 한국 국방과학연구소를 직접 방문해본 몇 안 되는 미국 관료 중 하나였죠. 손에 노란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눈이 커졌어요. 캠벨 선임, 방금 대통령 브리핑이었죠? 한국건으로요?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밀이야, 사라. 사라가 제 옆에 나란히 서며 파일을 내밀었어요. 이거 먼저 보셨어야 합니다.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최신 위성 분석인데요. 지하 시설 확장 공사가 석 달 전부터 진행 중이에요. 열화상 데이터가 비정상적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한국이 이미 뭔가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노란 파일을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사라의 손이 허공에 멈췄어요. 사라, 대통령이 이미 사인했어. 끝난 거야. 사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더니 파일을 가슴에 끌어안았어요. 선임, 대전에서 제가 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부품을 끊으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미친 듯이 매달려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사라를 돌아보았습니다. 젊은 분석관의 눈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확신을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사라, 한국은 우리 GPS 없이 미사일을 쏠 수 없어. 위성 신호를 끊으면 42톤짜리 쇠덩이도 그냥 고철이야. 그건 물리 법칙이지. 내 걱정은 이해하지만 감정이 분석을 흐리면 안 돼. 사라의 눈에서 뭔가가 꺼지는 게 보였어요. 실망이었을 겁니다. 사라는 더 말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복도를 걸어갔어요. 노란 파일이 형광등 빛 아래서 유독 밝아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사라의 그 파일에는 제가 5달 뒤에 뒤통수를 맞게 될 모든 징후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걸 읽지 않았습니다. 읽었으면 역사가 달라졌을까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이 증인석에 앉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부품 차단 통보는 2주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장소는 워싱턴 국무부 별관 4층 회의실이었어요. 저는 미국 측 수석 대표 자격으로 테이블 상석에 앉았습니다. 오른쪽에는 더글러스 밀러가 있었어요. 레이시온 아시아 태평양 총괄 부사장. 190cm가 넘는 장신의 아이비리그 특유의 자신감이 온몸에서 흘러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밀러 옆에는 국방부 수출통제국 실무자 2명이 앉았어요. 한국 측이 들어왔습니다. 4명이었어요. 맨 앞에 선 사람이 시선을 끌었습니다. 170cm 남짓한 체구의 회색이 섞인 짧은 머리. 양복 소매 안쪽에 볼펜 자국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어요. 손에는 갈색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는데 모서리가 닳아서 속가죽이 보였습니다. 박정현, 국방과학연구소 미사일연구본부장이라고 했어요. 이력서에는 30년 경력 미사일 공학 전문가라고 적혀 있었지만 첫인상은 대학 실험실에서 갓 나온 연구원 같았습니다. 박정현 뒤에 최승호가 있었어요. 방위사업청 계약심사국장. 검은 뿔테 안경에 정확하게 가르마를 탄 머리. 서류를 왼팔에 끼고 오른손은 주머니에 넣은 채 걸어왔습니다. 표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얼굴에 없었어요.
마치 주민센터에 서류를 떼러 온 사람처럼 담담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어요. 최대한 외교적으로 포장했지만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박 본부장님, 귀국의 미사일 지침 개정 요청에 대해 미국 정부의 최종 입장을 전달합니다. 사거리 800km 상한은 유지됩니다. 추가로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 관리, 강화 차원에서 일부 핵심 부품의 수출 라이선스를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재검토라는 단어를 썼지만 실제로는 전면 취소였어요. 그레이엄이 외교적 포장을 하라고 했으니 저는 시킨 대로 한 겁니다. 박정현은 제 말이 끝날 때까지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어요. 갈색 가죽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특이했어요. 분노도 당황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현미경으로 시료를 관찰하는 연구원의 눈이었어요. 박정현이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볼펜을 뽑아들었어요. 캡을 돌려서 딸깍 여는 타입이었는데 그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유난히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캠벨 선임 보좌관님, 사거리 상한 유지의 법적 근거 조항 번호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목소리가 낮고 고요했어요. 저는 조항 번호를 읊었습니다. 박정현이 수첩에 또박또박 적었어요. 수출 라이선스 재검토 대상 품목의 구체적 목록과 시행 예정일은요. 저는 품목 3가지와 날짜를 말했습니다. 박정현이 그것도 적었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항의도 요청도 사정도 없었어요. 수첩의 숫자와 조항만 채워넣는 그 동작이 너무 기계적이어서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더글러스 밀러가 이 침묵을 기회로 봤어요. 서류 가방을 열더니 두꺼운 카탈로그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 본부장님, 안보 공백이 우려되신다면 해결책이 있습니다. 레이시온의 최신 패트리어 MSE 포대 패키지 4조 5천억 원입니다. 올해 안에 납품 가능하고 성능은 제가 보장합니다. 부품을 끊어놓고 무기를 사라는 거였죠. 밀러의 얼굴에는 판매원 특유의 확신 넘치는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저도 이게 치졸하다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이었어요. 45년간 그렇게 해왔고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박정현이 고개를 들어 밀러를 바라보았어요. 3초 정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 3초가 묘하게 길었어요. 그리고 시선을 수첩으로 돌려 뭔가를 한 줄 더 적었습니다. 최승호가 입을 열었어요. 이날 최승호가 한 말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서류는 접수하겠습니다. 법적 검토 후 회신하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4조 5천억 원짜리 제안에 대한 답이 법적 검토 한마디였습니다. 밀러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저를 돌아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 항상 저래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법적 검토라는 건 시간 끌기야. 부품이 끊기면 버틸 수 없으니까 2달이면 돌아올 거야. 박정현이 수첩을 접고 가방에 넣었어요. 볼펜 캡을 딸깍 닫는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난 박정현이 양복 단추를 잠그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캠벨 선임 보좌관님, 오늘 말씀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조항 번호와 일정 확인에 감사드립니다. 대표단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너무 가벼웠어요. 분노의 무게도 좌절의 무게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이 닫혔을 뿐이에요. 밀러가 카탈로그를 집어넣으며 말했어요. 2달 안에 연락 올 겁니다. 부품 없이는 버틸 재간이 없으니까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저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쾌적했고 콜롬비아산 커피는 향이 좋았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였습니다. 박정현의 수첩에 적힌 조항 번호들이 무엇을 준비하는 기초 자료였는지 저는 전혀 짐작하지 못했어요. 그 볼펜이 딸깍 닫히는 소리가 45년짜리 족쇄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소리였다는 것을 저는 5달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쾌적한 에어컨 바람 속에서 저는 이미 시작된 폭풍의 냄새를 맡지 못하고 있었어요. 부품 차단이 실행된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미국 세관 시스템에 한국행 정밀 항법 장치 컨테이너 18개의 반출 금지 명령이 입력됐어요. 적외선 탐색기 렌즈 어셈블리 26세트와 고체 연료 기술 문서 마이크로필름 3상자도 동시에 묶였습니다. 제 지시가 현장까지 완벽하게 관철된 거였어요. 세관 창고 사진이 이메일로 도착했을 때 컨테이너마다 붉은색 압류 딱지가 빼곡하게 붙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출력해서 책상 유리판 아래에 깔아두었어요.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았거든요. 항법 장치가 없으면 미사일은 눈먼 쇠덩이에 불과합니다.
적외선 탐색기가 없으면 목표물을 찾을 수 없어요. 고체 연료 기술 문서가 없으면 추진체를 설계할 수 없습니다. 세 가지를 동시에 끊었으니 한국의 미사일 개발은 눈과 심장과 다리를 한꺼번에 잘라낸 셈이었어요. 더글러스 밀러가 이 상황을 놓칠 리 없었습니다. 부품이 끊긴 바로 그날 오후 밀러는 서울 방위사업청에 직통 전화를 걸었어요. 최승호 계약심사국장에게 레이시온 패트리엇 MSE 포대 패키지를 다시 제안한 겁니다. 4조 5천억 원. 밀러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걸 제 사무실에서 듣고 있었어요. 밀러 특유의 세일즈 톤이 흘러나왔습니다. 최 국장님, 현재 상황이 어떤지 잘 아실 겁니다. 핵심 부품이 묶였으니 독자 개발은 사실상 중단된 거죠. 안보 공백이 길어지면 불안해지실 텐데요. 지금 서명하시면 가장 빠른 일정으로 납품 가능합니다. 전화 너머 최승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탄했어요. 서류는 수신했습니다. 검토 후 회신하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4조 5천억 원짜리 제안에 대한 답이 검토 후 회신 한마디였어요. 밀러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썹이 찌푸려져 있었어요. 매번 저래요. 표정도 목소리도 변화가 없어서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검토라는 건 결국 시간 끌기야. 부품이 끊긴 상태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2달이야. 밀러가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커피를 마시며 세관 창고 사진을 내려다봤어요. 붉은 압류 딱지들이 형광등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부품을 끄는 뒤 한국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항의도 읍소도 협상 요청도 없었어요. 워싱턴 주재 한국 대사관도 조용했습니다. 외교부도 국방부도 청와대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는 그 침묵을 굴복의 전조로 읽었습니다. 목이 마르면 결국 물을 찾아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매일 아침 한국 쪽 동향 보고서를 확인했지만 특별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어요. 그레이엄에게 주간 보고를 올릴 때마다 같은 내용을 적었습니다. 한국 측 반응 없음. 봉쇄 효과 진행 중. 2개월 이내 협상 재개 예상. 그레이엄은 그 보고서를 읽고 매번 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씨가 연기를 내뿜으며 웃는 거였습니다. 봤지? 내가 뭐라고 했어. 손은 울타리 밖으로 못 나가. 2주째 되던 날 그레이엄의 사무실에서 축하 자리가 열렸습니다. 그레이엄, 밀러, 국방부 수출통제국장, 그리고 저까지 4명이었어요. 그레이엄이 사무실 한쪽 캐비닛에서 위스키를 꺼냈습니다. 맥켈란 25년산이었어요. 백악관 건물 내 음주도 규정 위반이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캠벨, 한국이 접었어. 항해 한 통 없잖아. 부품 끊은 지 2주 만에 완전히 고개를 숙인 거야. 그레이엄이 위스키를 따르며 씩 웃었어요. 밀러도 잔을 들었습니다. 이제 한 달만 더 버티면 한국이 먼저 연락해 올 겁니다. 그때 패트리엇 가격을 5조로 올리죠. 급한 쪽이 더 내는 법이니까요. 네 사람이 잔을 부딪혔어요. 유리잔이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위스키의 향이씨가 연기와 섞여서 사무실 안에 묘한 냄새를 만들었어요. 승리의 냄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승리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돌아보면 그건 장례식장의 헌화 냄새에 더 가까웠습니다. 우리 자신의 장례식이었죠. 축하 자리가 있은 지 3일 뒤였어요. 사라 첸이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노크 소리가 급했어요. 문을 열자 사라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에 노란 파일이 아니라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화면에 위성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캠벨 선임,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입니다. 어젯밤 촬영된 최신 열화상 이미지예요. 저는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지하 벙커 주변으로 붉은 열점들이 가득했어요. 부품을 끊기 전에는 이 정도 열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활동이 늘어난 거였어요. 이게 뭐야? 사라가 화면을 확대하며 설명했어요. 지하 시설에서 24시간 가동 중인 여론이 최소 7곳입니다. 부품 차단 이전에는 3곳이었어요.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사라가 다른 이미지를 띄웠어요. 연구소 정문 앞 주차장 사진이었습니다. 주차장 차량 수가 부품 차단 전 대비 3배 증가했어요. 밤 11시 촬영본인데도 주차장이 꽉 차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밤낮 없이 뭔가를 하고 있어요. 저는 태블릿을 사라에게 돌려주며 대답했습니다. 부품이 끊겼으니 기존 재고를 정리하느라 바쁜 거겠지. 야간 작업은 재고 실사 때 흔한 일이야. 사라의 눈이 커졌어요.
선임, 재고 실사의 여론이 2배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저건 제조 공정 가동 패턴이에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신형 추진체 테스트 기간에 저 정도 열반응이 나왔거든요. 저 사람들은 포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개발 속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책상 위에 팔꿈치를 짚고 사라를 바라보았어요. 젊은 분석관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절박함을 경험 부족에서 오는 과민 반응으로 치부했어요. 사라, 한국 연구원들이 아무리 밤새 일해도 미국 GPS 없이는 미사일을 유도할 수 없어.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야. 여론이 늘어난 건 우리가 준 충격에 허둥대고 있다는 증거야. 당황하면 사람은 더 바빠지거든. 사라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모니터로 시선을 돌리고 있었어요. 보고서에 포함시킬 필요 없어. 그레이엄 부보좌관님한테 올라가면 괜히 혼선만 생겨. 한국이 허둥대고 있다는 건 우리 작전이 먹히고 있다는 뜻이니까. 사라가 태블릿을 가슴에 안고 사무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힐 때 사라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선임, 제가 대전에서 본 사람들은 허둥대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화재가 나도 소화기 대신 도면을 먼저 챙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품을 끊으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사라의 말을 곱씹지 않았어요. 대신 세관 창고 사진을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붉은 압류 딱지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딱지들이 저희 마지막 안전망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라가 가져온 그 위성 사진이 보여주고 있었던 건 허둥댐이 아니라 진화였어요. 한국의 연구원들은 미국 부품이 끊긴 그 순간부터 45년간 미국에 맞춰왔던 모든 설계 규격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산 항법 장치의 크기에 맞춰 줄이고 깎아야 했던 설계, 제한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거였어요. 부품이 끊기자 족쇄가 풀린 셈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넉 달 뒤에야 알게 됐어요. 알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난 뒤였습니다. 이건 나중에 사라 첸이 가져온 정보 보고서와 위성 자료, 그리고 영국 제인스 디펜스의 사후 분석을 토대로 재구성한 겁니다. 당시 저는 전혀 몰랐어요. 알았더라면 위스키 잔을 집어 던졌을 겁니다. 박정현 본부장이 워싱턴에서 돌아온 건 부품 차단 통보를 받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박정현은 집에 들르지도 않고 곧장 대전으로 내려갔다고 해요. 국방과학연구소 지하 벙커에 도착한 시각이 새벽 2시였습니다. 박정현이 연구원 400명을 긴급 소집했어요. 새벽 3시예요. 잠옷 위에 점퍼를 걸치고 나온 사람도 있었고 라면 냄새가 옷에 밴 채 뛰어온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하 대회의실에 400명이 빼곡하게 들어찼어요. 박정현이 가방에서 도면을 꺼냈습니다. 미국산 정밀 항법 장치의 무게와 크기에 맞춰 설계된 기존 미사일 도면이었어요. 45년간 미국 부품 규격에 몸을 끼워 맞춰왔던 설계도였습니다. 박정현이 그 도면을 양손으로 잡고 가운데를 찢었다고 해요. 두 쪽이 난 도면을 바닥에 던지며 한마디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미국 규격은 없습니다. 자이로스코프부터 100% 국산으로 재설계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고서에서 읽었을 때 코웃음을 쳤어요. 미국이 45년에 걸쳐 쌓아올린 정밀 기술을 한국이 몇 달 만에 따라잡겠다고요? 국산 자이로스코프라니. 미국산 자이로스코프는 원심력 오차가 0.001도 이내입니다. 그 정밀도를 달성하려면 수십 년의 데이터 축적이 필요해요. 한국이 아무리 야근을 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놓친 게 있었어요. 미국산 부품은 작고 가볍고 정밀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설계는 그 작고 가벼운 규격에 억지로 몸을 맞추고 있던 셈이었어요. 미사일 동체 안에 미국산 부품이 들어갈 공간을 확보하느라 다른 모든 걸 줄이고 깎아야 했거든요. 추진체도 탄두도 연료 탱크도 전부 미국산 부품 크기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부품이 끊기자 그 제약이 사라졌어요. 국산 자이로스코프는 미국산보다 크고 무거웠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그건 문제가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미국산 규격에 끼워 맞추느라 포기해야 했던 설계 자유도가 한순간에 열린 거였어요. 더 크게, 더 무겁게, 더 거칠게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제가 끊어버린 부품이 오히려 설계의 빗장을 풀어준 꼴이었어요. 이 아이러니를 저는 넉 달이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소름 끼치는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한미 미사일 지침을 한 글자 한 글자 뜯어봤습니다. 사거리 800km. 이건 절대 어기지 않았어요. 1cm도 안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침 어디에도 탄두 무게 상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사거리를 800km에 묶어두면 남는 추진력이 엄청납니다. 한국은 그 남는 힘을 전부 탄두 무게로 돌렸어요. 폭약을 채우고 쇠덩이를 덧대고 또 채웠습니다. 탄두 중량이 9.5톤까지 올라갔어요. 일반적인 단거리 탄도 미사일 탄두가 500kg에서 1톤 사이인 걸 감안하면 이건 미사일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빌딩이었습니다. 마하 12 이상의 속도로요. 사거리는 고분고분 지침을 지켰으니 미국은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만든 룰의 맹점을 그들이 정확히 뚫어버린 겁니다. 고체 연료도 문제였습니다. 미국산 기술 문서가 없으면 연료 배합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했어요. 그런데 대전 벙커의 연료 배합실에서 화재, 경보가 3차례나 울렸다는 보고가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연료 폭발 사고는 미사일 개발에서 가장 치명적인 위험이에요. 미국에서도 방폭벽 뒤에서 원격으로 작업하는 공정입니다. 그런데 한국 연구원들은 방호복을 입고 직접 배합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화재 경보가 울리는 와중에요. 목숨을 걸고 독자 연료를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해냈어요. 미국산 기술 문서 없이 독자적인 고출력, 고체 연료 배합을 14개월 만에 완성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항법 시스템이었어요. 저는 이걸 마지막 보루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미국 GPS 위성 신호 없이는 미사일을 유도할 수 없다. 이건 제가 28년간 모든 보고서에 써온 대전제였어요. 한국은 그 대전제를 부숴버렸습니다. 독자 위성항법 시스템의 종합 테스트를 비밀리에 완료한 거였어요. 미국 GPS에 의존하지 않는 한국 자체 항법 신호를 이용한 유도 시험에서 오차 3m 이내로 성공했습니다. 제가 쥐고 있다고 믿었던 마지막 카드, GPS라는 목줄이 이미 끊어져 있었어요. 저만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제가 위스키를 마시며 승리를 자축하고 있는 동안 벌어지고 있었어요. 쾌적한 백악관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세관 압류, 딱지 사진을 감상하고 있을 때 태평양 건너편에서는 42톤짜리 괴물의 심장이 조용히 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넉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같은 루틴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고 한국 동향 보고서를 확인하고 특이사항 없음을 적어 그레이엄에게 올리는 일. 한국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항의도 읍소도 협상 요청도 없었어요. 밀러는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4조 5천억 원짜리 패트리엇 계약이 석 달째 법적 검토 중이었거든요. 한국방위사업청은 밀러의 전화를 받으면 늘 같은 대답만 했어요. 검토 중입니다. 완료되면 통보하겠습니다. 그레이엄은 여유로웠어요. 한국이 완전히 고개를 숙이는 건 시간 문제라고 했습니다. 부품 없이 반년을 버틸 수 없으니까 곧 울면서 찾아올 거라고요. 그런데 넉 달과 열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해서 커피를 마시려는데 모니터에 속보 알림이 떴어요. 아부다비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실시간 중계였습니다. IDEX, 세계 최대 규모의 방산 박람회 중 하나죠.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이스라엘 등 방산 강국들이 최신 무기를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봤어요. 매년 열리는 행사니까요. 그런데 화면 하단에 자막이 흘렀습니다. 한국관 깜짝 공개 예정, 전시회 주최 측 긴급 일정 변경. 한국관,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한국이 IDX에 참가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깜짝 공개라니. 부품이 끊긴 나라가 방산 박람회에서 뭘 공개한다는 거지? 5분 뒤 사라첸이 제 사무실로 뛰어왔어요. 태블릿을 들고 있었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임, IDX 실시간 중계 보고 계시죠? 보고 있어. 한국이 뭘 공개한다는 거야? 사라가 태블릿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화면에 IDX 한국관의 실시간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군복과 정장 차림의 외국 관료들이 빼곡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고 있었어요. 그때 한국관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발사관 안에 거대한 원통형 몸체가 들어앉아 있었어요. 미사일이었습니다. 크기가 비현실적이었어요. 화면 하단에 재원 표시가 떠올랐습니다. 총 중량 42,000kg, 42톤. 일반적인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 45톤인 걸 감안하면 8배가 넘는 무게였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발사관 하부에서 가스 압력이 분출되며 42톤짜리 쇠덩이가
공중으로 튀어올랐어요. 콜드런치였습니다. 발사관에서 사출된 미사일이 허공에서 일순간 정지하더니 하단 노즐에서 불기둥이 터져 나왔습니다. 화염이 발사대 주변 수백 미터를 집어삼키며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았어요. 속도 표시가 올라갔습니다. 마하 3마하 6마하 9마하 12점, 대기권을 뚫고 올라가는 궤적이 화면 위에 흰 선으로 그려졌어요. 하지만 제 눈을 진짜 얼어붙게 만든 건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화면 하단에 떠 있는 또 다른 숫자였어요. 탄두 중량 9,500kg, 9.5톤. 기존 단거리 탄도 미사일 탄도의 10배가 넘는 무게를 싣고 마하 12로 내리꽂는 물건이 존재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유도 방식 자체 위성항법 지형 대조 복합 유도. 자체 위성항법. GPS가 아니었어요. 미국 GPS 없이 독자 항법으로 유도되는 미사일이었습니다. 제가 28년간 보고서에 써온 미국 GPS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대전제가 아부다비의 대형 스크린 위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요. 커피잔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갈색 액체가 책상 유리판 위로 쏟아졌어요. 유리판 아래 깔아둔 세관 압류 딱지 사진 위로 커피가 번져나갔습니다. 붉은 딱지들이 갈색 물에 잠기는 걸 멍하니 바라봤어요. 사라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 제가 대전 벙커 위성사진을 보여줬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라는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시회장 영상이 계속 흘렀어요. 한국관 앞에 모여든 인파가 점점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중동 군복을 입은 VIP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어요. 사우디 군수청장, UAE 방위청 차관, 카타르 국방부 고위 관료들이 한국관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그레이엄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레이엄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시가를 물고 있던 입이 벌어졌다가 다물어졌습니다. 은퇴 안경을 벗고 렌즈를 닦는 신용을 했는데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억지로 침착하게 유지했습니다. 캠벨, 슈야. 한국이 박람회에서 영상 하나 튼 거지. 실전 배치 가능한 물건인지 아직 확인 안 됐잖아. 크기만 크면 뭐해. 실제로 맞추는지가 문제지. 저도 같은 말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영상에 찍힌 자체 위성항법이라는 글자가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레이엄의 말에 동의하는 척했어요. 맞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전 배치 여부를 우선 파악하겠습니다. 그런데 확인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도미노가 즉시 시작됐거든요. IDX 영상이 전 세계 안보 채널을 타고 퍼진 지 12시간 뒤 첫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폴란드 국방부에서요. 폴란드 군비청장 마르친 코발스키가 워싱턴 주재 대사관을 통해 긴급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기존 미국산 패트리엇 도입권 재검토에 들어갑니다. 저는 즉시 코발스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코발스키와 저는 워싱턴에서 여러 번 저녁을 함께 한 사이였습니다. 나토 동맹국 중 가장 큰 방산 구매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제가 직접 관리해온 라인이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받지 않았어요. 다섯 번째 신호음이 끊기며 연결 거부 메시지가 흘러나왔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같은 결과였습니다. 세 번째도 네 번째도 연결이 안 됐어요. 설마 코발스키가 내 전화를 차단했나? 나토 핵심 동맹국이? 설마가 현실이었습니다. 코발스키가 제 전화를 받지 않은 이유를 저는 다음날 알게 됐어요. 주한 미국 대사관 경위로 들어온 정보 보고서 한 장이 제 모니터에 떴습니다. 읽는 순간 무릎에서 힘이 빠졌어요. 코발스키는 이미 서울에 있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기 전에요. IDX 영상이 퍼진 직후 바르샤바에서 가장 빠른 항공편을 잡아 인천행 비행기에 올라탄 거였어요. 제가 전화기를 붙잡고 있을 때 코발스키는 용산 국방부 건물 안에 앉아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규모가 18조 원이었어요. 제가 지키려고 발버둥 쳤던 8조 원의 2배가 넘었습니다. 미사일 시스템만이 아니라 발사 플랫폼, 지휘 통제 체계, 우주 발사체 기술 협력까지 묶인 패키지였어요. 코발스키가 서울에서 서명식을 하는 사진이 외신을 타고 퍼졌습니다. 사진 속에서 코발스키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박정현 본부장은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코발스키의 손을 단단히 잡고 있었죠. 두 사람 사이에 테이블 위에 계약서가 펼쳐져 있었고 태극기와 폴란드 국기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모니터에서 멍하니 바라봤어요.
28년간 관리해온 폴란드 라인이 하룻밤 만에 서울로 넘어간 겁니다. 코발스키는 제 전화를 차단한 게 아니었어요.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이미 더 좋은 거래를 끝낸 뒤였으니까요. 폴란드만이 아니었어요. 도미노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가 한국 대사관의 수출량에 각서를 타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군수청장이 서울행 전용기를 예약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UAE, 이집트, 인도네시아. 제가 이름을 외우고 있는 나라들. 제가 직접 악수하고 저녁을 함께 한 사람들이 줄줄이 서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비싼 가격과 까다로운 수출 통제에 신물이 나 있던 나라들이었어요. 하지만 대안이 없었기에 참아왔던 겁니다. 한국이 그 대안을 IDX에서 증명해버린 순간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사라진 거였죠. 밀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IDX가 끝나고 이틀 뒤였습니다. 밀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캠벨, 지금 주가 보고 있어? 저는 모니터를 전환했습니다. 레이시온 주가 차트가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장이 열리자마자 14% 빠졌어. 아직도 떨어지고 있어. 서킷 브레이커가 한 번 걸렸는데 풀리자마자 다시 급락이야. 저는 차트를 확대했어요. 레이시온만이 아니었습니다. 로키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보잉 방산 부문까지 줄줄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미국 방산 섹터 전체가 핏빛이었습니다. 밀러가 다급해졌어요. 본사에서 난리가 났어. CEO가 직접 전화해서 아시아 라인 책임자 목을 요구하고 있어. 그 목이 내 목이야, 캠벨. 내가 부품을 끊겠다고 했을 때 내가 뭐라고 했어? 한국을 너무 몰면 안 된다고 했잖아. 내가 무시했잖아.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폰 화면에 부재중 전화 알림이 줄줄이 쌓이고 있었어요. 방산 로비 회사, 의회 보좌관, 언론사. 전부 같은 질문이겠죠. 어떻게 된 거냐고. 저는 그레이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어요. 네 번째 신호음이 끊기며 연결 거부음이 울렸습니다. 코발스키도 전화를 안 받더니 이제 그레이엄도 안 받는 거였어요. 사무실이 갑자기 조용해진 게 느껴졌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리더니 어느 순간 완전히 멈춘 거였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전화가 오는 건 아직 뭔가를 기대한다는 뜻이에요. 오지 않는다는 건 포기했다는 뜻이죠. 그때 사라 체니 노크 없이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노란 파일도 태블릿도 아니었습니다. 인쇄물 한 장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사라가 그 종이를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에서 발송된 공식 문서였어요. 최승호 계약심사국장 명의였습니다. 제목을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미산 무기 도입 계약 전면 재검토 및 기존 계약 파기 통보서. 전면 재검토가 아니라 파기였습니다. 4조 5천억 원짜리 패트리엇 계약만이 아니었어요. F-35 정비 계약, 이지스 레이더 업그레이드, 조기 경보 체계 라이선스까지 미국에서 도입을 추진 중이던 모든 계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총액이 8조 원을 넘었어요. 문서 하단에 근거 조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안보 환경의 획기적 변화에 따른 계약 재검토 조항. 저는 그 조항을 알고 있었어요. 미산 무기 도입 계약서에 형식적으로 박혀 있는 조항이었습니다. 안보 환경의 획기적 변화가 발생할 경우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재검토하거나 파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전쟁이 나지 않는 한발동 될 일이 없는 죽은 조항이라고 누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42톤짜리 괴물 미사일의 실전 배치를 바로 그 획기적 변화로 정의한 겁니다. 자체 비대칭 전력을 확보했으니 미국산 요격 시스템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논리였어요. 그리고 그 논리는 법적으로 완벽했습니다. IDX 영상의 진짜 목적이 그제야 보였어요. 무력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저건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증거물이었어요. 미사일이 실전 배치 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전 세계 앞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그 입증을 바탕으로 안보 환경 변화 조항을 발동시키는 것. 8조 원 규모 미산 무기 도입 계약을 합법적으로 전면 파괴하는 것. 미사일의 화염이 아니라 서류 한 장이 진짜 무기였어요. 저는 그때서야 최승우라는 사람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이해했습니다. 4조 5천억 원짜리 패트리엇 제안을 법적 검토 중이라며 넉 달을 끈 것도 전부 이 순간을 위한 포석이었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법적 요건을 쌓아 올린 겁니다. 사라가 제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입을 열었습니다. 선임,
대통령 긴급 브리핑이 소집됐습니다. 30분 뒤에요. 저는 커피에 젖은 세관 사진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어요. 붉은 압류 딱지들이 갈색 물 아래서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책상 유리판 아래 깔아두었던 그 사진이 이제는 제 패배의 증거물처럼 보였어요. 저는 양복 매무새를 고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 구두 뒤축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5달 전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그 소리의 무게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5달 전에는 권력의 발걸음이었는데 지금은 사형장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었어요. 서쪽 별관 3층 국가안보회의실의 문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문 너머에서 대통령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벽을 뚫고 나올 것 같은 성량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뭔가를 내리치는 둔탁한 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문 앞에서 한 박자 멈췄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차올라 있었어요. 손잡이를 잡았는데 손이 미끄러웠습니다. 땀이 배어 있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국가안보회의실 안은 전쟁터였습니다. 22명의 참모진이 타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는데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테이블 상석에 서서 넥타이를 풀어헤친 채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은색을 넘어 자줏빛이었어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대통령의 시선이 저를 관통했습니다. 마치 조준경 안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캠벨, 드디어 왔군. 이 사태의 브리핑 책임자가 지각이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빈자리를 찾아 앉으려는데 그레이엄이 이미 테이블 한쪽 끝에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시가도 없고 은퇴 안경을 매만지는 여유도 없었어요. 목을 움츠리고 서류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의도적으로요. 대통령이 테이블 위에 인쇄물을 내던졌습니다. IDX 한국관 영상 캡처와 코발스키의 서울 서명식 사진, 그리고 한국방위사업청의 계약 파기 통보서가 섞여 있었어요. 누가 설명할 거야? 한국이 45년간 우리한테 묶여 있었는데 어떻게 이걸 만들어냈어? 독자 항법, 독자 연료, 42톤짜리 괴물. 우리 정보기관은 뭘 하고 있었던 거야? 합참의장이 입을 열려다 다시 다물었어요. 국방장관이 헛기침을 했지만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22명 중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저를 다시 가리켰습니다. 캠벨, 자네가 한국 담당이잖아. 28년째라며? 브리핑에. 저는 일어섰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준비된 브리핑 자료가 있었지만 손이 미끄러워서 파일을 2번이나 떨어뜨렸어요. 주워 들고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대통령님, IDX에서 공개된 한국의 신형 미사일은 총 중량 42톤, 탄두 중량 9.5톤, 최종 속도 마하 12 이상으로 확인됩니다. 유도 방식은 미국 GPS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 위성항법과 지형대조 복합 유도입니다. 대통령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어요. 물컵이 흔들려 물이 넘쳤습니다. 그건 나도 뉴스에서 봤어. 내가 묻는 건 왜 우리가 이걸 몰랐냐는 거야. 5개월 전에 자네가 뭐라고 했어? 한국은 대안이 없다고 했잖아. GPS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했잖아. 저는 입술이 말라붙는 걸 느꼈어요. 물이 필요했지만 물컵은 대기석에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의 독자 개발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위성 분석에서 징후가 포착됐으나 개발 완료 시점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 순간 사라 첸이 제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의 참석자 중 가장 낮은 직급이었지만 사라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대통령님, 위성 분석 징후는 5개월 전부터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작성되었으나 상부 보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빠졌어요. 대통령의 시선이 사라에게 갔다가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엄에게 갔어요. 상부 보고에서 제외. 누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레이엄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사라가 가슴에 안고 있던 노란 파일을 꺼냈습니다. 5개월 전 제가 받아들기를 거부했던 그 파일이었어요. 사라가 그걸 5개월 동안 가지고 있었다는 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대통령이 파일을 받아들고 훑어봤어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대통령의 턱 근육이 실룩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파일을 덮은 대통령이 저를 바라봤어요. 이번에는 고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 낮음이 고함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캠벨, 이 보고서를 왜 올리지 않았나? 저는 입을 열었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그레이엄이 한국은 허둥대는 것일 뿐이라고 해서요? 제가 위스키를 마시며 축하하느라 바빴어서요?
그레이엄의 눈치를 봐서요. 퇴임 후 자리를 지키려고요? 어떤 대답도 변명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레이엄이 입을 열었어요. 5개월간 침묵하던 사무실의 주인이 마침내 말문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당시 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구체적인 정보 분석과 실행은 동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캠벨에게 위임되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레이엄이 고개를 살짝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색 눈에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5개월 전 한국은 우리 농장의 소야라고 말하던 그 입으로 지금 저를 잘라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부품 통제의 수위, 수출 라이선스 취소의 시점, 일본 기술 이전 확대, 그리고 한국 측 대표단과의 직접 교섭 일체는 캠벨 선임 보좌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실행한 사안입니다. 저는 사후 보고를 받았을 뿐이며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현장 담당자의 오판에 기인합니다. 완벽한 꼬리 자르기였습니다. 이어폰으로 한국 놈들 숨통을 더 조여라고 속삭이던 목소리의 주인이 백악관 회의실에서 자기는 몰랐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대통령이 그레이엄을 3초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캠벨, 자네 지금부로 직무 정지야. 나가. 저는 서류를 챙길 겨를도 없이 회의실을 나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안에서 대통령의 고함이 다시 터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구에게 하는 고함인지 알 수 없었어요. 복도에 서서 벽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성조기와 대통령 직인이 번갈아 걸린 복도에서 28년을 보냈는데 이제 이 복도를 걸을 자격이 사라진 거였습니다. 직무정지 이틀 뒤 미사일 지침 전면 해제가 발표됐습니다. 한국의 3가지 요구를 모두 수용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탄두 중량 상한 완전 폐지, 고체 연료 군사적 사용 무제한 허용, 사거리 제한 실질적 해제, 45년짜리 족쇄가 하루아침에 풀려버린 겁니다. 동시에 한국방위사업청의 계약 파기도 확정됐어요. 8조 원어치 미산 무기 도입 계약이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선수금 환불은 불가였어요. 최승호 국장의 법적 구성이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레이시온 주가는 이틀 연속 폭락했어요. 누적 하락률이 22%를 넘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2차례 발동됐어요. 로키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보잉 방산 부문까지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미국 방산 섹터 하루 시가총액 증발 규모가 280억 달러를 넘었어요. 월스트리트 전광판이 핏빛으로 물들었다는 뉴스가 모든 채널을 장악했습니다. 밀러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거의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캠벨, 레이시온 CEO가 아시아 라인 책임자, 전원 해임을 통보했어. 나도 잘렸어. 20년 다녔는데 전화 한 통의 끝이야. 내가 부품을 끊자고 했을 때 내가 뭘 했어야 했는데 막았어야 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밀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게 밀러와의 마지막 통화였어요. 그레이엄은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대통령 앞에서 모든 책임을 저에게 떠넘긴 뒤 그레이엄은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도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캠벨의 독단적 오판이라고요. 청문회 증인석에 앉았을 때 그레이엄이 방청석에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은퇴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마치 동물원 유리창 너머로 동물을 관찰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자기가 키운 소가 도축장에 끌려가는 걸 구경하는 농장 주인의 얼굴이었어요. 의원의 질문이 떨어졌습니다. 캠벨 선임 보좌관, 한국의 미사일 부품 수출 라이선스를 전면 취소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마이크를 끌어당겼어요. 목이 말라서 첫 음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침을 삼키고 다시 시도했어요. 한미 미사일 지침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제 목소리가 남의 것처럼 들렸습니다. 의원이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선임 보좌관의 퇴임 후 안보 컨설팅 이직이 내정되어 있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한국의 독자 개발을 막아 미국산 요격 시스템 판매를 유지하려는 사적 동기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방청석이 조용해졌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만 연달아 울렸습니다. 저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부인도 인정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청문회장 모니터가 켜졌습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의 영상이었어요. 42톤짜리 괴물 미사일이 양산 라인에서 출고되고 있었습니다. 한 대, 2대, 3대. 줄지어 나오는 거대한 미사일들의 행렬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화면 하단에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의 45년 기술 통제가 한국을 세계 최고의 비대칭 무기 생산 기지로 단련시켰다. 저는 그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박정현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수첩과 딸깍거리는 볼펜을 쥐고 조항 번호를 묻던 그 고요한 눈. 최승호의 무표정한 얼굴. 검토 후 회신하겠습니다라는 그 한마디. 사라 첸이 들고 왔던 노란 파일. 그리고 제가 읽지 않았던 그 위성 사진. 청문회가 끝난 뒤 저는 증인석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조명이 꺼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머리 위 조명만 남았어요. 텅 빈 청문회장에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쥐고 흔들었던 건 한국의 목줄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부품을 끊고 라이선스를 취소하고 숨통을 조이는 동안 한국은 그 압력을 연료 삼아 괴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사거리를 묵자탄두를 키웠고 부품을 끊자 독자 기술을 완성했고 일본에 기술을 넘기며 모욕하자 세계 시장을 빼앗아 갔어요. 우리가 쥐고 흔든 건 목줄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진화할 때까지 압력을 제공해준 인큐베이터였습니다. 사라 첸은 청문회 직후 사직서를 냈어요. 마지막 날 제 사무실 앞을 지나가면서 고개만 살짝 숙이고 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나중에 들었는데 사라는 서울에 있는 국제안보연구소에 자리를 잡았다고 해요. 대전에서 보고 느꼈던 것들을 연구하겠다고 했답니다. 밀러는 레이시온에서 해고된 뒤 소식이 끊겼어요. 그레이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시가를 피우고 위스키를 마시며 다음 먹잇감을 찾고 있겠죠. 책상 위에는 여전히 레이시온 로고가 새겨진 은색 명함꽂이가 놓여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증인석에서 서명한 해임 동의서를 마지막으로 28년의 공직 생활을 끝냈습니다. 조지타운대 엘리트 출신 백악관 선임 보좌관이 면도도 제대로 못하고 넥타이가 비뚤어진 채 국회의사당 증인석에서 해임 서류에 서명하는 장면. 28년 경력의 마지막이 그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워싱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았어요. 태평양 건너 한국의 하늘도 맑겠지요. 그 하늘 아래 대전 벙커에서는 연구원들이 여전히 노란 종이컵에 탄 믹스 커피를 마시며 다음 세대의 무기를 만들고 있을 겁니다. 45년간 미국이 쥐고 있던 족쇄는 풀렸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걸어 나왔어요. 뿔이 부러진 건 한국이 아니라 울타리를 들이대던 우리였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45년간 쥐고 흔들었던 미사일 족쇄를 한국이 스스로 끊어낸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피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